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 주요 화두 중 하나로 청년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정치,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관심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에서도 요즘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게 청년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궁금한데요. 오늘 통일전망대는 먼저 북한이 연일 강조하는 청년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28일이 북한에서는 이른바 청년절이었다는데요. 박철영 기자,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불꽃놀이와 함께 무도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는데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관련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외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오색탄연한 수포의 불줄기들이 솟구쳐 올라 수도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였습니다. 청년절 당일인 지난달 28일 김일성 광장인데요. 불꽃을 배경으로 수많은 청년이 노래에 맞춰 춤을 춥니다. 네, 행사 규모가 꽤 컸나 봅니다. 북한 각지에서 만여 명이 행사에 참가했다는데요. 로이터 등 외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북한 방송은 청년절이 지난 뒤에도 참가자들 일정과 관련 행사를 거의 매일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경축 행사 참가자들은 수도의 극장들에서 다채로운 예술 공연들을 관람했습니다. 청년절 경축 행사 참가자들이 수도 시민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평양시 안의 여러 곳을 참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직접 청년 챙기기에 나섰다면서요? 네, 행사 참가자들과 함께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고 힘든 곳에서 일하게 된 청년들을 따로 불러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정 비서동지께서는 뒤떨어졌던 청년들이 제일 어렵고 힘든 초소에서 인생의 새 출발을 한 것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대견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뒤떨어진 청년들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요? 네, 범법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지만 지금은 반성하고 충성하는 청년을 의미합니다. 김 위원장은 청년들에게 보낸 축하문이란 이름의 서한에서 뒤떨어진 청년을 잘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청년 사상교육을 강화하면서 전과 이력이 있는 청년들도 생산 현장에 자원하도록 독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청년들이 힘든 곳에서 일하길 자원한다는 소식, 이게 자주 강조되는 것 같아요. 북한은 올해 만여 명의 청년이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자원했다고 밝혔는데요. 주로 도시에서 먼 오지나 일이 고된 곳으로 많이 가는데 농업, 광업, 축산업 등 전 산업 현장을 망라합니다. 북한 매체는 이들이 젊음과 패기로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 부추기기도 하고요. 김 위원장은 청년들의 이런 모습이 강철이나 비료 생산 소식보다 더 고무적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이 앞을 다투어 탄원 진출한 것은 몇십, 몇백만 톤의 강철과 비료가 쏟아져 나오고 몇만 대의 기계가 생산된 것보다 더 고무적인 소식입니다. 네, 청년의 중요성을 말하면서도 북한은 특히 청년들 사상 무장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청년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외부 문화에도 거부감이 없다니까요. 그만큼 사상 교육이 더 고민이겠죠. 네, 그래서인지 북한 매체에서는 청년들 사상 무장을 강조하는 특집물이 요즘 도배됐다 할 만큼 많이 방송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28일부터 나흘간 북한 방송을 보면 청년 관련 프로그램이 매일 10개 이상 방송됐습니다. 밤이 부르는 청춘의 열정으로 화답하며 피 끓는 청춘을 아낌없이 바치고 있습니다. 청년이라는 두 글자를 영적 미훈과 창조로 빛내온 전 세대 청년들처럼 청년 운동의 역사를 돌아보기도 하고 과거 험지에서 일했던 청년들 경험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청년을 격려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강을 잡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김 위원장은 서한을 통해 사상 문화적 침투로 청년 대우를 와해시키려는 제국주의자의 기도가 물거품이 됐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우리의 새 세대들을 혁명의 편에서 대연해요 사회주의 보루를 무너뜨리려는 것은 100년이 가도 이룰 수 없는 헛된 망상입니다.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며 학습하는 이들 모습도 방송에 자주 나옵니다. 심장을 쿵쿵 울리는 축하문의 한 문구 한 문구가 다 내세워주고 또 밀어주는 아버지의 목소리 같았고 외래 문화에 대한 강한 경계심이 엿보이는데요. 북한은 이른바 장마당 세대로 불리는 지금 청년들을 혁명기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라며 외부 사상에 물드는 걸 경계합니다. 김 위원장은 청년들에게 선봉투사, 당의 별동대가 될 것을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청년 사상 단속은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소식도 알아볼까요? 북한이 요즘 풀베기에 한창이라고요? 네, 북한 농촌 곳곳이 풀베기에 여념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식은 농어맹 조직들에서는 풀베기 족지를 타고 앉아서 많은 풀을 베어들이고 있는데 하루 11,000뉴턴의 풀을 베는 성과를 이루겠습니다. 내년에 쓸 풀거름, 그러니까 퇴비를 만들기 위한 작업인데요. 한 사람이 많게는 하루 5톤 분량의 풀을 베기도 한답니다. 1인당 작업량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일부 지역에선 풀베기 경기를 벌여 경쟁을 붙이기도 합니다. 도에서 선정한 한계 협동농장 안에서 20명의 농업 근로자들을 재발해서 풀베기를 평가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베기를 장려하는 건 추수가 시작되면 일손이 모자라게 되잖아요. 그래서 풀이 무성하게 잘 자라기도 하고 추수철보다는 좀 여유로운 요즘 대대적으로 풀베기 전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철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의 핵시설 단지 영변에서 핵활동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네, 국제원자력기구가 심각한 골칫거리라고 표현할 만큼 위험한 움직임이라는데요. 영변은 북한 핵 개발의 심장부라고 할 정도로 주목받는 곳이죠. 네, 지금 영변에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또 북한이 영변에서 활동을 개시한 이유는 뭔지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평양에서 북쪽으로 90km, 이 영변에는 북한의 각종 핵시설과 핵 역량이 집중된 이 대규모 단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1960년대 소련에서 들여온 연구용 원자로부터 5메가와트 흑연 감속로형 원자로, 그리고 건설 중인 실험용 경수로도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방사화학 실험실부터 우라늄 농축시설까지 관찰됩니다. 그런데 지난달 25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수로가 보입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인근 구룡강 사이에 연결된 새 수로를 통해 냉각수가 방출된 정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2년 8개월 만에 원자로를 가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터빈을 통과하고 나오는 수증기를 냉각수로 식혀서 물로 응축시킵니다. 터빈의 수증기를 식히는 데 사용된 냉각수를 다시 구룡강으로 방류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위성에서 보고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 징후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자로를 가동하려면 연료인 우라늄을 이 길쭉한 봉, 즉 핵연료봉 속에 넣고 가열시켜야 합니다. 한 번에 사용되는 연료봉은 8,000여 개. 다 연소되고 남은 폐연료는 방사화학실에서 재처리합니다. 여기서 바로 핵무기 한두 개 분량의 플루토늄 6에서 8kg이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5메가와트 원자로와 방사화학 실험실 두 시설이 모두 가동됐다는 것은 실제 핵무기 원료가 생산된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는 핵무기 50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이 있고 영변의 그 플루토늄 재처리를 하거나 영변 핵 흑연 감속로를 가동한다면은 거기서 나오는 무경 핵물질이 연간에 한 1개 정도가 나옵니다. 영변 핵시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핵 연료 가공 공장, 폐기물 저장고, 미사일 운반 수단, 연구 단지 등 400개 가까운 시설이 들어선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 영변을 직접 찾았던 미국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핵무기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까지 목격했습니다. 2,000 centrifuge cascades, as I said, they can make 2 tons of reactor fuel, or they can make, and these are all estimates, 40 kilograms of bomb-grade highly enriched uranium.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영변 핵시설에 집중됐습니다. 북미회담과 육자회담 등을 통해 핵시설을 동결하고 불능화하고 심지어 더 이상 원자로를 가동하지 않겠다며 냉각탑을 폭파하기까지 했지만 번번이 후속 핵 합의가 결렬되면서 여전히 영변의 핵활동은 간헐적으로 지속돼 왔습니다. 북미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이 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노딜의 원인도 따지고 보면 영변 때문이었습니다. 영변 비핵화의 가치에 대해 북미 양측의 의견이 너무 컸던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제재 일부 해제의 대가로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면 충분하다고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영변에 더해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습니다. Particular, as you know, that facility, while very big, it wasn't enough to do what we were doing. Because there are other things that you haven't talked about, that you haven't written about, that we found. And 북핵 전문가들도 영변의 가치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먼저 영변이 중요한 핵시설이긴 하지만 30년이 넘은 작고 노후화된 시설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시설이 많이 낡고 불안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벌써 이제 폐기했어야 하는 시설이죠. 오메가워터 원자로를 재가동해서 핵물질 생산에 기여하는 부분이 사실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지역의 핵시설들과 미사일 등 핵 운반 무기 등을 포괄할 때 영변의 비중을 너무 크게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영변이 북한 핵 개발의 중심에 있는지의 판단은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은닉시설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핵물질의 생산이 만일 은닉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영변 핵시설의 가치가 낮아질 수 있다고. 하지만 영변 핵시설의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핵무기 한 개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니까 그걸 한 개도 없애는 게 중요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핵과 관련한 R&D 활동의 주력은 영변 시설이거든요. 영변을 수차례 방문한 핵 전문가 해커 박사는 영변이 낡았지만 여전히 위력적이라면서 북한 핵 능력에서 영변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80%에 달할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특히 수소폭탄 등 핵무기 연구 개발 활동이 바로 영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수소폭탄을 만들 경우에는 플루토늄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 플러스 또 다양한 소량의 핵물질이 또 필요하는데, 그런 소량의 핵물질은 아마 영변 핵단지 내에서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2019년 하노이 북미 협상에서 영변 폐기 카드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 잘못된 선택이라는 평가도 잇따랐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같은 고강도 도발 대신 영변에서 핵 활동을 시작한 이유는 이를 북미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평가됩니다. 영변을 가동을 하면 북한의 핵물질이 증가하고 핵 능력이 확대되기 때문에, 즉 바이든 정부와의 비핵화 대화의 본격화에 앞서서 영변의 협상 가격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영변의 핵 활동을 우려하면서도 이를 풀기 위해서라도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We continue to seek dialogue with the DPRK so we can address this reported activity and the full range of issues related to denuclearization. 북한이 내민 영변 카드를 한미 양국이 비핵화 협상의 고리로 받겠다는 의도가 읽힙니다. 30년간 제자리를 맴도는 비핵화 협상이 이번에는 영변의 높은 문턱을 넘어 궤도로 접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지난 시간에 북한 온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북한에서 온천은 그냥 온천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질병을 치료하고 무슨 병원처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북한 온천에만 있는 특별한 자연 치료가 있다는데요. 바로 감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수도 빠질 수 없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다 한의사시면서 양의학도 섭렵하신 분이시고요. 그러게요. 특히 오늘도 김정선 원장님의 조선 왕들의 건강 비법 이야기 기대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북한의 자연 치료 얘기 나눌 텐데요. 북한 온천에는 꼭 있다는 감탕. 먼저 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감탕이 뭔가요? 감탕은 그 진흙탕처럼 이렇게 흐린 물인데 이것이 몸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그런 흙탕물이 감탕입니다. 저는 사실 온천 가본 지 좀 오래돼서요. 근데 네. 우리나라 온천에도 이런 진흙탕, 감탕이 있나요? 우리나라 온천에서 이제 진흙을 이용하는 경우는 좀 본 적은 없고요. 유명한 것은 이제 보령 머드 축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럽에도 그 유명 온천 지역에 보면은 이렇게 그 온천 욕을 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그 욕조에다가 이렇게 그 머드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제 머드가 이제 그 어떤 일정한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이제 선전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의 감탕 치료도 이런 것하고 좀 유사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북한 온천마다 꼭 있다는 감탕 어떤지 볼까요? 북한의 감탕 치료, 이 진흙을 풀어놓고 그 안에 아예 들어가 있네요. 소화장애가 완전히 풀린 거고 밥맛이 나고 그래서 소화가 잘 된다. 어떨 때 이 감탕 치료를 하나요?
감탕은 몸에 바르는 게 기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피부 질환이라든가 또는 관절 질환이라든가 신경계통 질환 이런 부분들이 치료를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근데 혹시 우리 옛 기록에 감탕 치료도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조선시대 임금님이 뭐 치료법으로 썼다던가 뭐 그런. 아쉽게도 없습니다. 남한에서는 우리 머드팩 많이 사용했었잖아요. 그렇죠. 피부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고 나면 보들보들해지고 그러거든요. 비타민 또는 뭐 미네랄 뭐 여러 가지 성분들 몸에 좋은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따뜻한 상황에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작용이 제일 많죠. 말씀해도 좀 되게 좋은 것처럼 들리긴 하는데 그래도 진흙은 좀 조심해서 써야 되잖아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오염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 총 세균수가 문제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그 오염된 그런 그 진흙을 썼을 경우에는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라든지 이런 그 피부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감탕이나 온천 이외에도 어떤 자연 치료가 있나요? 북한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연치료요법에는 첫 번째는 햇빛 쏘이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공기 쏘이기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광천 치료가 있습니다. 네. 이 광천 치료 안에 온천과 약수가 포함이 돼 있죠. 네. 방금 약수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인지 요즘 북한은 약수 탐사 또 개발에 신경을 쓰는데요. 최근에도 새로운 약수를 찾았다고 방송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물맛이 참 좋습니다. 약수터가 언제 생겨났는지 정말 좋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약수터가 아니네요. 약수는 산에서 물론 나기는 하죠. 네. 그걸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 막 가서 이렇게 받아오거나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어떤 한 곳에 집중해서 이렇게 탱크 같은 데다 넣어놓고 사람들한테 판매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약수는 원래 약수가 좋다는 전설만 있고 위치가 어딘지 몰랐었는데 지나가던 어르신이 가르쳐줘서 찾아냈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노인이 말이라 설마 하면서도 그 자리를 파봤더니 글쎄 용출구가 나타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에게 인기라고 하는데요. 소문이 났기 때문에 여러 번 와서 받아 먹어봤습니다. 보통한 약수를 먹으니까 내가 이거 혈압증이가 돼서 계속 고라파기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머리가 가뿐해지고 안정되고. 옥류 약수 상점 판매원이 약수의 효능을 늘어놓는데요. 우리 옥류 약수는 만성염인 사람들과 위민 12장 기항을 비롯한 소화기 계통의 질병 있는 사람들, 치장염, 당뇨병, 비뇨기통. 와, 저대로라면 그야말로 만병통치입니다. 우리가 보통 약수라고 하는 데는 어떤 기준이 있겠죠? 예, 아무래도 그 약수라고 하면 이제 그 지하에서 이제 솟아나는 샘물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 토양의 오염, 그리고 또 이제 그 안에 있는 이제 그 대장균을 비롯한 식중독균 이런 부분의 그 관리가 잘 돼야 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그 안에 어떤 미네랄 등 무기 물질, 이제 건강에 도움을 주는 물질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는 그 안에 탄산이 함유돼 있기 때문에 초정 약수처럼 이게 톡 쏘는 맛이 생겨야 됩니다. 건강에 어느 정도 좀 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전 기록을 봐도 이제 세종 임금 같은 경우도 초정 약수에 이제 그 목욕을 하고 또 그 물을 이제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약수터 가면 물통들 이렇게 쫙 있었죠? 예, 네. 그렇게 되지 않았었나요? 요즘 들어서 이제 그런 약수터가 이제 많이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의 오염 문제가 이제 첫 번째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생수가 이제 대중화돼 있으니까 이제 사실 미네랄 워터잖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약수를 좀 덜 찾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예전에 드라마 대장금에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물을 떠오너라. 수락관 최고 상공이 되고 싶습니다. 마실 물을 떠오너라. 마마님. 다시 떠오너라. 따뜻한 물에 소금을 아주 조금 넣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한상국 마마님이 되게 무서워 보였는데요. 네.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드라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궁금한 게 혹시 옛날 왕들은 어떤 물을 마셨을까요? 기록에 따르면은 이제 그 왕들이 이제 그 특히 이제 그 약을 다릴 때 그 물을 쓰는 건 강심수를 썼다고 돼 있습니다.
한강에 이제 이렇게 물동이를 배에다 싣고선 이렇게 한강 가운데로 노를 저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강 가운데에 흐르는 물을 이제 길어가지고 궁궐의 내의원까지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한강의 중심을 흐르는 물을 이제 약을 다리는 데 썼습니다. 근데 선조들부터 대대로 어떤 물의 중요성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에선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약수들도 많다면서요? 네, 특히 가장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많이 알려진 약수는 강서약수라고 하고, 예, 천년기념물 56호, 어떤 데는 국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학이 강서약수 거기에 다리를 씻어서 다리를 낫게 했다 이런 전설도 내려오기는 하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수에 대한 효능, 기대 이런 것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 북한의 강서약수는 그런 어떤 전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제로 한 드라마도 있다고 하거든요. 함께 보시죠. 이게 세계적으로 이름 났다는 프랑스의 뼈리 약수입니까? 근데 탄산은 인공탄산이구만. 인공탄산? 네, 이번에 지도 일꾼들과 함께 서유럽 나라들을 돌면서 우리 강서 약수가 결코 다른 나라 약수들 못지 않다는 겁니다. 네, 약수에 대한 어떤 북한의 자긍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통이 아닌데요. 이 강서 약수는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강서 청산수란 이름으로 수입되기도 했답니다. 네. 그럼 북한 주민들은 이런 약수 자주 먹나요? 자주 먹기 어렵습니다. 마음대로 다니는 것이 쉽지 않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약수를 모아서 저장해 놓고 있다가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이런 방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사람들이 갈 수는 없더라도 전 지역에 공급이 되면 사람들이 그러게요. 맛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거죠? 네, 교통이 불편하고 운송수단을 움직일 수 있는 기름이라든가 하나하나가 다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페트병도 좀 문제가 있죠. 강서 약수도 예전에 우리나라랑 합작으로 페트병 만드는 공장을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운영이 되자면 그 시설 보수 공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고 전기도 문제가 되고 이렇다 보니까 지어놓고 일정한 기간은 그것이 효과를 발생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쭉 가지고 나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북한이 유엔에 낸 보고서를 보면 안전한 식수를 사용하는 사람이 60.9%였고요. 특히 농촌은 44.5%에 불과했습니다. 깨끗한 물 공급이 먼저 해결돼야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마실 수 있는 그 물 수원지도 원활하게 관리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수원지 소독 약품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 약수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북한의 자연 치료에 대한 이야기 2주에 걸쳐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좀 어떠셨어요? 북한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남한에 비해서 좀 이제 기본적인 의료 시스템 또는 의료 혜택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 기본적인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다면은 이런 자연치료요법과 결부해서 좋은 치료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연치료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치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 몸 건강을 유지한다는. 근데 북한을 지금 보게 되면 사실 이런 고급적인 느낌보다 어쩌면 대체용으로 사용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북한 사회도 좀 환경이 좀 많이 나아져서 일반 국민들도 온천이든 약수든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코로나19 기세가 여전한 가운데 환절기까지 시작됐는데요. 남북한 주민 모두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그 건강은 아파지기 전부터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50년 전이죠. 1971년 여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과 북의 접촉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네, 그 후로도 남북은 꾸준히 크고 작은 대화를 이어왔는데요. 수많은 굴곡 속에서 이어져온 남북 대화 50년. 얼마 전에는 이를 기념하는 기념식도 열렸습니다. 네, 남북의 만남에서 의미 있는 순간들을 담은 사진들도 지하철역에서 전시되고 있다는데요. 이상현 기자가 남북 대화 50년의 역사를 되돌아봤습니다. 지난 수요일 오전에 찾아가 본 서울역. 역사 곳곳에 설치돼 있는 디지털 광고판에서 수많은 홍보물들이 시시각각 옷을 갈아입으며 시민들의 눈길을 유혹합니다.
네, 서울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죠.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지하에 있는 통로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이 벽면마다 디지털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요즘 특별한 사진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기다려 보실까요? 금세에 나타난 남북대화 50년이라는 제목의 낡은 사진들. 통일부가 지금까지의 남북대화 가운데 역사적 의미가 깊은 30개의 장면을 출연한 사진들로 서울역과 시청역, 종강역과 종로 3가역 이렇게 도심의 4개 역에서 전시 중입니다. 현재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찾아가는 전시를 하기에는 저희가 시민분들이 오라고 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차라리 지하철에서 자연스럽게 다니시면서 좀 이런 전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30개의 사진 중 가장 앞쪽에서 나타나던 한 장의 흑백 사진.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1년 8월 20일 낮 12시. 판문점에서 남북 적십자 관계자들이 문서를 교환하는 장면인데요. 우리의 이산가족 찾기 운동 제안을 계기로 1945년 분단된 이후 26년 만에 처음 남북이 대화에 나섰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남북대화 50년 기념식장에서도 이날의 기록은 가장 의미 있는 순간으로 기억됐습니다. 얼마 전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북에는 비 피해가 없었냐, 이런 것이 우리 측 대표가 건넸던 인사말이었고, 이번에 어때요? 수해가 많이 안 졌습니까? 이런 내용이 4분 정도 진행된 이 짧은 접촉에서 남북이 공식적으로 나눈 첫 대화로 기록되었습니다. 첫 대화가 있고 엿새가 흐른 뒤인 8월 26일 정오 다시 판문점. 안녕하십니까? 이미 구면이 된 남북의 인사들은 반갑게 악수를 나누며 두 번째 접촉을 갖게 됩니다. 네 사람의 적십자 대표들은 음료수도 나누어 마시면서 웃음이 그치지 않는 부드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날 남측의 적십자 예비회담 제안 문서가 북측에 전달됐고 한 달 뒤엔 남북 직통 전화가 판문점 양측에 가설되면서 남북 소통의 물꼬를 트게 됩니다. 이후 1년간 남북 적십자 본회담을 위한 40여 차례의 실무회의와 예비회담이 이어졌고 마침내 1972년 8월 29일 남측 대표단이 1차 본회담을 위해 평양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반세기 동안 같은 조국의 땅이면서도 드나들지 못했던 폭력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저희 일행은 실로 평안할 수 없는 감회를 느낍니다. 분단 이후 남측 인사의 첫 북한 행에 통일이 가까워진 듯 시민들은 앞다투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대표단을 환송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일 정도 지나고 2차 회담을 위해 이번엔 북측 적십자 대표가 서울을 찾았는데요. 기대와는 달리 순탄치 않을 앞날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애국, 애조의 정신으로 일관되어야 할 우리들의 사업에 그 어떤 이념과 제도상의 문제를 개입시킨다면 우리의 공동위협은 원만히 추진되지 못할 것이며 그것은 민족적 화목과 단결에도 장애를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1985년까지 13년여간 10차까지 진행됐던 남북 적십자 회담은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 팀 스피리트를 구실로 회담 연기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결국 중단됩니다. 인도주의 지원에 근거를 한 그러한 활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밀려서 항상 그 중단되고 다시 회복되고를 반복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십자 회담과는 별도로 남북은 1972년 7.4 공동성명 발표 이후 조절위원회, 총리회담 실무 접촉, 체육회담, 경제회담, 국회회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때마다 북한의 거부로 결실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정부가 서울올림픽을 앞둔 1988년 8.15 경축사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한 걸 계기로 1990년 서울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처음 개최됐고 유엔 가입 문제도 논의하게 됩니다. 1994년엔 남북 정상회담 예비 접촉이 있었지만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회담은 무산됐고 그로부터 6년 후인 2000년에 첫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분한 이후 처음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남북 간의 실질적인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며 고민했던 경험을 저는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후 적십자 회담을 비롯해 장관급 회담, 총리 회담, 2차, 3차 정상회담 등 남북은 수많은 굴곡과 함께 모두 667회의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는 뒤로 하더라도 반백년간 이뤄진 그 수백 번의 만남은 앞으로의 대화를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고 또 언젠가 하나 될 우리 민족의 소중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알차다 이런 느낌 같아요. 뭔가 활발하다는 얘기인가? 신나다? 이런 뜻 같아요. 저는요 5명 같은 것 같아요. 야무지다? 북한말 오달차다는 야무지다를 뜻하는 말입니다. 매우 야무지거나 실속에 있는 사람에게 오달찬 일솜씨, 오달차게 대답하다와 같은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야무지다. 뭔가 연관은 없는 것 같은데 어색한 사투리 같은 느낌이에요. 야무지다 좋다. 들었을 때 그런 느낌에서 뭔가 이렇게 야무지거나 옹골지거나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9월의 첫 주말입니다.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백로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가을이구나 싶네요. 네,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